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밖에 못 나가시고 다들 실내에서 댁에서 있으셨어야 시간 보내셨어야 할 텐데 잘 견디셨는가 모르겠어요. 제 SNS에 올라오는 피드들을 보니까 이제 집 안에서 시간 보내시는데 초전문가들이 되셨더라고요. 다양한 놀이가 개발되는 것 같고, 또 그런 상품들, 그리고 또 이 시기를 겨냥한 듯한 그런 맞춤 교육들, 다양한 그런 취미 활동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집안에서도 그런 풍부한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거를 주말 사이 올라오는 다양한 피드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쪼록 즐겁게 잘 보내셨을 거라 믿고 저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장대익 교수님의 책 중에서 한두 챕터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 2015년도에 주간된 책인가 해요. 시간이 꽤 흘렀죠. 13년도 초판이고 16년도에 재판된 책이네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또 많은 집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 지금 읽어도 나름대로 흥미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저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읽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테마들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을 첫 번째 챕터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회성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들어보실까요? 침팬지와 인간은 600만 년 전쯤에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지간이다.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은 너무나 달랐다. 한종은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숲에 살고 있지만 다른 종은 나무에서 내려와 초원을 달려 전 세계로 뻗어나가 지구의 지배자로 진화했다. 육상종 가운데 겨우 20만 년 동안 이렇게 넓은 범위로 퍼져서 생태적으로 성공한 종은 우리 호모사피엔스 단 한 종뿐이다. 대체 무엇이 인류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을까? 사회성의 진화를 연구해온 여러 학자들은 인류 진화의 독특성을 뇌의 크기에서 찾는다. 침팬지의 뇌 용량은 400cc인데 비해 인간의 것은 1300에서 1500cc 정도로 침팬지 뇌 용량의 3.5배나 된다. 인간의 뇌가 생태적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졌다고 보는 사회적 뇌 이론 (Social Brain Theory)에 따르면 영장류 종들의 신피질 비율, 뇌 용량 대비 신피질의 용량 비는 그들의 집단 크기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경우에는 신피질 비가 대략 4이고 집단 크기는 150에서 200 정도인데 이는 침팬지 집단 크기의 3배에 해당하죠. 침팬지는 집단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서로 털 고르기를 해줍니다. 이는 상대의 털 속에 이물질을 제거해주거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회적 행위예요. 일종의 스킨십 같은 건데요. 그런데 만일 집단 규모가 3배 정도 되는 인간이 침팬지처럼 털고르기 행위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했다면 우리는 종일
털고르기만 하고 지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사회적 뇌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이 털고르기를 하는 대신 언어와 마음 읽기 능력을 진화시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말하죠. 인간의 큰 뇌는 더 큰 규모의 집단 내에서 효과적인 집단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인간이 다른 영장류 종들과 달리 어떤 고유한 사회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사회적 뇌 이론이 더 설득력 있게 이해되실 거예요. 우선 시선 따라가기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마가 어린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아이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엄마의 시선을 따라가 같은 곳을 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적 행동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고유한 특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리키기 행동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인간의 아이가 사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엄마 저게 뭐야? 라고 묻는 경우 많죠. 엄청 많죠. 아이들은 항상 묻잖아요. 보는 것마다 다 신기하니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항상 묻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그 가리키기의 행동의 경우에 이것은 자신의 관심을 다른 사람도 공유하게끔 만들고 공동의 주의 집중을 유도하는 그런 사회적 기술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 나 이거 사줘. 아빠 저 이거 사주세요. 아이한테 엄마가 엄마 저거 좀 가져다 줄래? 하는 이런 거는 다 공동의 주의 집중, 둘이 지시하는 어떤 것을 같이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떤 주의의 집중을 유도하는 아주 빈번히 사용되는 그런 사회적 기초 기술일 텐데요. 가르치지 않아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촌종인 침팬지와 보노보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령 그들 앞에서 달을 가리키면 그들은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볼 뿐이라고 해요. 자, 또 다른 행위, 인간이게 하는 행위 하나를 예를 들어드리면 마음 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읽기 뭘까요?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마음 읽기는 인간만이 가진 또 하나의 사회적 능력인데요. 마음 읽기는 독심술이 아니라 추론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인의 의도를 읽는 복잡한 추론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죠. 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들을 우리는 사회성이 없다, 부족하다고 하고요. 그런 증상이 심한 경우는 자폐라고 부르죠. 그런데 침팬지는 다른 침팬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론하지 못한다고 해요. 특히 상대방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읽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평성과 정의감에 대한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도 의미심장한데요. 들어보실까요? 두 마리 원숭이가 있어요. 그 둘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고 둘 모두에게 보상으로 오이를 주는 훈련을 반복했어요. 그런 후에 어느 날 한쪽에는 보상으로 오이를 주었고요. 다른 쪽에는 오이보다 값진 포도를 주는 실험을 해보았죠. 평소에는 같은 오이를 주다가 이 어느 날에는 한쪽에는 오이를 다른 한쪽에는 포도를 주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상시에 오이 보상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던 원숭이가 옆 원숭이가 포도 보상을 받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고 그것도 모자라 급기야 오이를 집어 던집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뜻일까요? 이 실험은 아주 중요한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원숭이에게도 원초적 정의감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물론 인간은 원숭이에 비해 정의감이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인간의 경우에는 불평등에 대한 상대방의 분노를 이해하고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배려심까지 그 마음 읽기라는 능력을 진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화를 내는 것, 이 불평등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화를 내고 격한 반응을 하는 것은 원숭이도 하는 짓이고요. 원숭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원숭이가 아닌 다른 동물 중에도 그런 불평등을 인지하는 그 정도의 사회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그 불평등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지, 감정이 어떤 상태로 될지까지 헤아리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배려심까지 사회성을 진화시킨 것은 인간만이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종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된 사회성을 진화시켜 왔고요. 즉 호모사피엔스는 초사회적 종으로 진화한 겁니다. 울트라 소셜 종으로 진화한 거죠. 초사회적 종으로의 진화는 왜 우리 인간만이 문명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명은 개인의 성취를 크게 넘어서는 집단적 결과물이고요. 그것은 고도의 사회성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른 종들에 비해 공감 능력 면에서 최고인 것도 문명의 배후에 인간이 초사회성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죠. 지구에서 이 사회성의 루비콘 강을 건넌 종은 오직 우리 인간종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익 교수님은 인간을 공감하는 존재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여러 인간은 어떤 존재 쭉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탐구하는 존재다, 그리고 모방하는, 따라하는 존재다, 그리고 공감하는 존재다,
신앙하는 존재다. 융합하는 존재다.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존재론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추천드릴게요. 탐구, 모방, 공감, 신앙, 융합. 어쩌면 이 5가지 키워드가 다 별개로 따로 뚝 떨어져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지능이지 않은가 싶어요. 공감하실까요? 이렇게 사회성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라는 토픽의 칼럼을 하나 읽어드렸고요. 조금 더 주제를 한 개인으로 좀 좁혀 들어가서 사회성과 무관할 수 없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챕터를 한 편 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행복해지는 법은 다양하다예요. 읽어 드릴게요.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를 맞히려고 통계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 틀림없이 3파전일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 건강, 행복이다. 이 책이 발간된 연도 말씀드렸죠? 2012년도, 13년도였나? 13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니까 이런 화두가 맞을 겁니다. 맞아요. 복지, 건강,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올해 초반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 초반이겠죠. 그때는 행복이 강세였다. 국민 행복 시대라는 표어를 들고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계셔서일까?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의 신임 교육감도 신년사에서 행복을 꺼내 들었다. 행복한 학생이 성공한다. 이것이 서울 교육이 행복 교육이어야 하는 이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당시 서울시의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분이 그런 취임사를 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행복이 성공을 위한 수단이란 뜻인가? 그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실상 교실은 별로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 물론 성공과 행복은 관계가 깊어 보인다. 성공한 사람은 대체로 행복하며 행복한 사람은 대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최신 연구들은 적어도 경제적 성공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깨뜨린다. 우선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행복은 주관적 안정감이라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은 직업, 소득, 소속 집단 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삶의 만족도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소득, 소속 집단에 대한 인지적 평가, 본인이 만족을 하는 정도, 그것과 유쾌 혹은 불쾌한 정서 상태를 합한 값이다. 즉, 행복은 감정과 인지의 복합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와 어떤 정도로 그 만족감을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 정도와 내가 유쾌한 정도, 그 정도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불쾌할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겠죠. 어쨌든 그런 나의 이 정서, 감정이 쾌하냐 유쾌하냐, 어느 정도 유쾌하냐 어느 정도 불쾌하냐, 그런 수준, 그런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내가 내리는 나의 만족도, 그것의 복합적인 상태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행복에 대한 역설이 발생하죠. 연봉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사장이 당신 연봉을 6천만 원으로, 다른 동료의 연봉은 4천만 원으로 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당신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 동료의 연봉은 2억 원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당신이 놓였다면 어떤 상황을 선택하실까요? 6천만 원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1억 2천만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두 번째 1억 2천만 원을 택하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실험에 의하면 대부분은 첫 번째를 골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과 돈의 관계는 직선적이지 않은 거죠. 지난 반세기 동안 1인당 평균 소득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더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더 나아졌어도 행복감은 꼭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패러독스라고 해요. 행복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채워준 이후에는 행복도를 더 이상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받는 사람보다 2배로 더 행복한 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에는 소득의 절대값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연봉 협상의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1억 2천이 아닌 6천만 원을 택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행복에 관한 한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2013년도에 이 저자님, 장대익 교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계셨어요. 행복에 관한 한 우리는 후진국이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라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2013년도였으니까 7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 사이 촛불 집회도 있었고 정권도 바뀌고 요사이 겪고 있는 그런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놓여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의 측면에서 봤을 때 후진국을 면했을까요? 국가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행복 지수가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랭킹 10위 뭐 이런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제가 금방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이 지난 2020년 3월 20일에 발표한 2020 세계 행복 보고서의 국가별 행복 지수에서 한국이 작년보다 7계단 하락한 61위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5년간 50위권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60위권으로 밀려났다는 기사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진국을 면하고 행복 후진국을 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내건 것은 적절한 선택, 먹힐 만한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행복 연구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경제 상황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최소한의 만족감을 위해 직업과 소득부터 챙겨줘야 합니다. 우리 직업 챙겨주기 엄청 어렵고 있죠. 계속 원래도 안 좋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은 더 늘을 것이고 취업에기에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어렵겠죠.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부터 챙겨줘야 하는데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우니 소득이 챙겨지는 것이 어렵겠죠. 지금 자영업들 그리고 막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문 닫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 상점들, 점포들이 너무 많이 눈에 들어오고 있고 오늘 뉴스 들은 내용에 의하면 이제 유통업체들도 감원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대략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전 고용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입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런 점은 좀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최소한의 만족감을 위해 직업과 소득부터 챙겨줘야 하고, 반면 중산층에게는 더 이상의 부가 더 많은 행복을 담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가 행복지수에서 최상위를 해마다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와 미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조금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행복도가 높은 덴마크와 행복도가 높지 않은 그저 그런 미국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그 둘을 가른 것은 잃어버린 지갑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는가에 대한 대답의 차이였다고 해요. 즉, 사회, 기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 행복 지수의 또 다른 변수였던 겁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잃어버린 지갑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는 그 신뢰 지수, 사회와 기업, 정부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산층의 행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경제 상황이 충족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한 행복 정책과는 또 다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는 이 나라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그런 측면을 보완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위 부유층의 행복도는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부유층이니까 행복도 높여주는 거는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는 것이 나라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느 쪽도 그런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들을 잘 펴나가야 할 텐데요. 그런 최상위 부유층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의 무한 반복으로부터 이들을 탈출시킬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을 행복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자선과 기부의 기쁨을 알게 하는 길이라고 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우아하게 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걸 또 한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그들의 사적 재산에서 나올까? 어떤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돈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것 자체가 벌써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국민의 행복 수준, 행복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할 텐데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그것에만 포커스해서 해결책을 답을 찾으려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의견을 보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입장, 직원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 운영, 경영진의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국민으로서 아니면 근로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한 시민으로서의 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국가나 어떤 기업이나 내가 소속한 어떤 집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소개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측면만의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더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의 증대로 인해서 나의 행복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믿음은 사실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요새 같아서는 더더욱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부를 많이 늘리고 싶다고 해서 나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부족하면 메꾸려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리고 저마다 재능이 있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그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나의 재능이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구장창 그 노력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기엔 인생이 너무 또 아깝죠. 그보다는 내가 행복해하는 일을 열심히 즐기면서 하다 보면 운이 좋으면 경제적으로도 좀 더 여유가 있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나의 행복은 우선적으로 챙겨갈 수 있잖아요. 사실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책 읽다가 이 부분은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 나누고 가고 싶었어요. 가난하다고 행복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상태에서 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왔던 그 방법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야 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 안도감, 그런 신뢰가 가져다주는 행복이 또 엄청난 규모, 엄청난 그 층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리마인드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 데는 또 나라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오늘 2개의 챕터를 읽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초사회적 종으로 진화한 유일한 동물인 우리 인간이라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낸 나라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원치 않지만 이 시대를 조금 더 겪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또 쳐내야 될 것은 뭔지, 그런 나를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너무 바빴고, 그리고 밖으로 너무 많이 이제 보러 다녀야 되고, 세상이 너무 바삐 돌아가니까 밖에도 좀 나가서 이것저것 봐줄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 분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니까, 그런 밖에서 보내는 정신없이 바삐 돌아가는 그런 물질 문명의 그런 세계에 두었던 시선을 나의 내면으로, 그리고 어떤 성찰, 사색 이런 시간들로 조금씩 더 채워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네, 오늘 지금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새벽을 타고 넘어왔어요. 좋은 한 주 되시길, 무사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태풍 소식도 있다 하더라고요. 모쪼록 조심하시고, 그렇지만 힘찬 그런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습니다.